자, 이제 문헌 고찰이 끝나면 개념적 틀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 개념적 틀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구의 그 진행 과정, 절차에 대해서 도예화해 놓은 것, 표나 또는 그림 같은 걸로 이제 그 과정을 만들어 놓은 도표를 말하는데 이제 내 기존의 다른 그 연구들의 개념적 틀을 다 찾아보고 또 내가 이제 연구해야 될 그 내 주제에 대해서도 개념적 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연구가 이제 어떤 그 과정이나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야지 이제 연구가 쉽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념적 틀은 도표나 등식 또는 추상적인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요. 또 기존의 문헌을 검토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념적 틀은 여러 가지 그 구성 요소들의 관계를 도표화해 놓은 것, 도예화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연구 주제는 뭐고, 목적은 뭐고, 또 연구 방법은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고, 또 가설은 뭐고, 또 관련된 변수들은 뭐고, 어떻게 또 설문조사 측정을 할 거냐, 또 어떻게 자료를 수집을 할 거냐, 또 분석 방법은 어떤 방법을 사용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 개념적 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 관련된 구성 요소들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바로 이제 개념적 틀인데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계는 가설을 만드는 거죠. 가설의 도출입니다. 이 가설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 연구 문제에 대한 그 잠정적인 결론, 해답을 말하는 건데요. 연구를 통해서 검증하고자 하는 그 두 개 이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어,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즉,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와의 관계, 이것을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가설이죠. 그 형식은 if A then B, 만약 A라면 B일 것이다. 이게 원래 원칙인데 요즘은 어, 뭐 그냥 A면 B다 이렇게 긍정문의 형태로 가설을 많이 만듭니다. 그 가설은 가능한 한 단순한 것이 좋고 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설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변수들을 많이 사용해서 만들면 검증이 어려워요. 네, 그래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한두 개 정도, 두세 개, 이 정도로 해서 가설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 주제에 대해서 가설은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두 개, 세 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한 다섯 개 이상, 일곱, 여덟 개 뭐 가설을 정해서 검증하는 연구들도 봤습니다만은, 어, 그렇게 해서 가설을 이제 예, 한 개도 좋고 몇 개를 이제 만들어서 검증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련된 이제 그 독립 변수가 많으면 가설이 또 많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연구가 어,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설은 어, 어떤 그 경험이나 또는 지식, 이론 이런 것들이 바탕으로 해서 가설을 만들게 되는데 그 가설이
이 연구, 과학적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 그 연구자의 그 어떤 그 주관적인 편견, 즉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이 바이어스가 개입이 돼서는 안 돼요. 배제돼야 되고 또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 거기에 에, 들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들이 배제된 그런 가설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설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이어서는 안 돼요. 구체적으로 가설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사 설계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조사 설계는 어, 조사 문제의 해답을 끌어내기 위한 계획이나 전략 이걸 조사 설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할 때 보면 설계도를 작성을 하죠.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 겁니다. 먼저 설계를 해서 어, 집을 짓고 건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설계를 하지 않고 그냥 한다. 그렇게 되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돼요. 어, 뭐 쌓았다가 다시 부수기도 하고 다시 쌓고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그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서 비용은 비용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엄청 많이 소요돼서 집을 짓는데 아마 굉장히 어렵거나 아마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게 진행을 하는 게 연구가 쉽고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이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런데 설계를 하지 않으면 연구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분석 단위와 연구 단위를 정하고요. 또 자료 수집 방법이나 측정 방법, 분석 방법 이런 것들을 이 조사 설계에서 다 이거를 정해야지 이 연구가 차질 없이 진행이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 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구가. 다음에 또 한참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바로 이 조사 설계 과정이라고 해도 아마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자, 이제 조사 설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측정 도구를 만드는 거죠. 개발하는 것. 측정 도구는 뭘 얘기하냐면 설문지죠, 설문지. 사회 사회조사 방법에서는 측정 도구는 설문지입니다. 자연과학에서는 그 자연 현상들을 측정하려고 하는 그런 도구들이 굉장히 많죠. 온도, 기온을 측정하고자 한다. 그러면 온도계가 측정 도구가 되겠고, 길이를 측정하고자 한다. 그러면 어, 자 같은 것이 바로 이제 측정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회과학은 연구 대상이 사회 현상이고 사람들의 그 마음이나 생각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설문지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측정 도구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그 대상이나 또는 사건 또는 상태의 그 특성에다가 숫자를 부여하는 거예요. 숫자를 부여한다는 것은 계량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로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측정의 그 대상은 어떤 연구 대상에 대한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연구 대상이 어떤 사람이다, 개인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의 속성들, 예를 들어서 뭐 키라든지 또는 젠더, 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직업이라든지 뭐 이런 그 속성들을 측정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숫자로 표시를 해서 그거를 계량화할 수가 있어야 돼요. 계량화라는 거는 숫자로 측정을 해서 그거를 가감 승제, 즉 연산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평균도 내고 표준 편차 뭐 이런 것들도 내고 그런 그 계량화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특정 도구가 만들어지면 설문지가 만들어지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예,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본을 만들어야 됩니다. 표본은 뭐냐면 자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 대상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집단이라고 얘기하죠. 모집단. 자 모집단을 전부 다 측정을 하면 물론 좋습니다. 가장 오차가 없으면서 정확한 건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전수조사가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유권자가 대상이 된다. 또는 청소년이 대상이 된다. 이랬을 때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 그걸 다 조사하는 것은 아마 굉장히 어렵고 아마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들이 이제 선거를 하죠. 투표를 하죠. 그런 거는 이제 투표 날을 정해가지고 국가에서 비용을 수천억을 들여서 수백억, 수천억을 들어서 투표를 실시를 하죠. 국가가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개인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다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수조사, 그러니까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고요. 개인은 그 모집단에 대해서 표본을 추출해 샘플을 만드는 거죠. 샘플. 그 모집단의 샘플을 만들어서 그 샘플에 대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그 표본이 샘플이 모집단하고 같으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샘플이 모집단의 그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지 그 샘플에 대한 조사 결과가 전체 모집단의 결과하고 비슷하다고 어,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어, 대한민국 유권자가 전체 모집단인데, 그러니까 이제 선거철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여론조사들을 많이 하죠. 미리 사전에 누가 뭐 지지율이 얼마고 당선 가능성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데 각 그 이제 리서치 기관 그 연구 기관들에서 합니다.
언론기관에서도 하고요. 근데 이걸 전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조사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름의 샘플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발표할 때 보면 전국의 19세 이상 유권자 남녀 뭐 800명, 1000명 또는 뭐 400명, 1500명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죠. 요즘은 이제 뭐 ARS나 또는 뭐 전화조사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은 뭐 몇 명을 샘플을 해서 했는데 응답률은 얼마고 몇 명이 응답을 해서 거기에 대한 뭐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 2.5, 3, 뭐 3, 뭐 이렇게 말하고 뭐 신뢰 수준은 95%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이 전체 모집단의 그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이걸 대표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리프레젠타티브니스라고 하는 대표성인데, 대표성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표본이 돼야 돼요. 샘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 측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또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샘플이 잘못되면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곡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그 갈등이 좀 심하죠. 동과 서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이제 지역 갈등이 이제 다 존재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좀 유달리긴 하죠. 자,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 여론조사가 나오면은 좋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어떤 특정한 당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경상도 쪽에서 샘플을 많이 해요. 또는 어떤 당은 호남 쪽에서 샘플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고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샘플을 오류, 잘못 만들므로 인해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들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구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조사이고 잘못된 결과입니다. 샘플링이 잘못된 것이죠. 대표성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표본은 그 표본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어, 전체 모집단에 적용이 가능해야 돼. 이걸 generalization, 즉 일반화라고 얘기합니다. 일반화. 그 결과가 어떠한 모집단에도 어떤 다른 샘플을 만들어도 같은 결과가 그러니까 나와야 돼요. 적용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화라고 하는데 일반화가 불가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샘플링을 잘못하면 잘못된 샘플링은 그리고 이제 표본이 만들어지면 샘플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료 조사를 하고 수집을 해야 되겠죠. 가서 이제 그 대상을 통해서 가서 조사를 합니다. 어, 그 자료 수집하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자료를
측정하고 수집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게 아까 조사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하는 방법에는 그냥 눈으로 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관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찰하는 경우는 그냥 눈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이런 거 아마 여러분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시내버스 같은 데 보면, 어쩌다가 맨 앞쪽에 어떤 사람이 앉아서 사람들이 몇 명이 타고 몇 명 내리고 이거를 관찰해서 이렇게 조사하는 경우. 이거 이제 그게 이제 승객 교통량 조사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그냥 타고 내리는 것만 조사를 하는 거지 누구한테 뭐 물어보고 뭐 하고 그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관찰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 면접, 이건 1대1로 이제 면접을 하는 거죠.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문지, 질문서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뭐 나누어주고 한다든지 또는 요즘은 이제 뭐 인터넷 같은데 올려서 이렇게 이제 설문을 받기도 하고 하죠. 또는 우편으로 옛날에는 많이 했습니다. 우편으로 많이 해서 이제 그 설문지를 보내고 다시 반려되는 그 봉투와 우표를 붙여서 보내주면 거기에 해서 이제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는 그런 우편조사는 요즘은 많이 별로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로 하는 경우가 있죠. ARS 같은 것도 있고 하는데 이 전화조사는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긴 시간 조사를 하면 사람들이 응답을 하지 않고 도중에 이제 끊어버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조사는 간단하고 짧게 그래서 ARS로 이제 녹음해 가지고 많이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수집이 끝나면 그 자료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또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이제 조사 그 설계에서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 그 방법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어 이제 뭐 요즘은 이제 그 통계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는 뭐 수기로 하고 막 계산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SPSS나 SAS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에다가 가서 이제 입력만 하면 코딩만 하면 명령에 따라서 다 분석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이제 분석을 하면 컴퓨터에서 해주면 프로그램에서 해주면 그걸 우리가 해석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문이 완성이 되는 거죠. 연구 보고서가. 그래서 연구 보고서는 체계적이어야 돼. 체계성을 가져야 되고 명료해야 되고요. 간결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보고서는 어, 보고서가 뭐 체계적이지 않거나 뭐 불명확하거나 복잡하거나 이래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목적이나 연구 목적이나 또는 독자 그 보고서를 보는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문체라든지 길이, 형태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보는 보고서는 가능하면 전문 용어 같은 것들을
쉽게 풀이하고 해서 쉽게 이제 작성이 돼야 될 거고, 전문가들이 보는 그런 학술 논문 같은 경우는 전문 용어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해서 작성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 독자들이 그만한 지식과 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보고서까지 작성하면 모든 이 연구가 사실은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